예, 순서를 바꿔서 넷마블 외 2개 종목 안재민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넷마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 주가 기존에 14만 5천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요. 어제 일단 실적이 괜찮은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일단 마케팅 비용을 확 줄였던 게 이제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달에 세븐나이츠 2가 이제 다음 주에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마블 렐름 오브 챔피언스라는 게임도 12월 달에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닌텐도에서 출시한 세븐나이츠 타임 원더라는 게임도 지금 반응이 좋아서 4분기 실적이 제법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4분기는 이제 신작들이 많이 나오니까 마케팅 비용이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이제 이 게임들의 성과가 나오면 1분기 실적에 좀 기여를 할 거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말씀드리면, 일단 서머너즈 워 IP를 활용한 백년전쟁이라는 게임이 지금 2월달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어제 이제 다시 한번 날짜를 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CBT를 11월 2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는 좀 기대감들이 이제 슬슬 반영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머너즈 워 잘 아시겠지만 이제 6년 동안 워낙 글로벌에서는 히트를 친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그 콜라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는 좀 기대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회사가 M&A를 하나 했는데 OOTP라는 회사를 했는데요. 이 회사가 그래도 그 이제 야구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좀 제법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너지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홀드 의견 좀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게임빌이 컴투스의 지분법 손익을 이제 인식하는 사업지주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는 나지 않는 상황인데, 사업 부문만 보면 여전히 적자인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컴투스가 좀 주가가 올라가면 게임빌에 또 약간 연동이 되기, 지분 29%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동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하고요. 어제 이제 신작 4개를 오랜만에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 출시여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몇 년 동안 성공한 게임들이 없어서 이거에 대한 성과는 조금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넷마블은 내년도 실적 상향 조정 근거 어떻게 되나요? 방금 실적 조정 폭이 크지는 않고요. 한 4% 정도이고요. 그 부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살짝 올린 거고요. 기존에 지금 그 마블 렐름 오브 챔피언스가 저는 1분기 정도 원래 출시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앞당겨진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게 이제 이번에 실적 추정치 상향한 거입니다. 세븐나이츠 2는 저희 기대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1매출 기준으로? 지금 4페이지 표 1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조금 빠졌는데 지금 제가 1매출 10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지금 10억이면은 한 3, 4등 정도 수준으로 잡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서 유동성 분석 노동길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동성 분석과 전략 발표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의 목적은 이 기본적인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이 주식시장의 과열 정도, 그리고 주요 수급 주체들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자료인데요. 지난달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나눠진 자료 7페이지 그래프 봐주시면요. 예, 바로 미국의 변동성 지수의 이 월간 스프레드 자체가 정상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가장 크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 이 동그라미 표식이 처리된 차트를 봐주시면요. 이 과거 불과 한 달 전 대선 직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레벨 자체가 크게 낮아지고, 특히 일부 구간에서 나타났던 백어데이션이 콘탱고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의 파생상품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대선 결과를 보고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 1월 5일에 조지아주에서 상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1월 20일에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전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일부 갖고 있는 우려감을 완전히 상쇄시킬 만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투자자들의 낙관 심리는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10페이지 그래프 봐주시면요. 이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낙관과 비관 응답 비율을 봐주시면 1988년 이후 장기 평균선 현재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이미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심리는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했고 이 대선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자신감을 갖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주식시장의 기술적인 관점에서 과열 정도가 크지 않고 낙관 심리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당분간 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의 미니 선물 그리고 옵션 만기일인데요. 국내 수급 주체들의 변화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물 매수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8페이지 그래프 봐주시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물 시장에서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200 선물 매수 포지션 5만 계약을 상회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현물도 11월 들어서 3조 3천억 원가량 코스피 200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거에도 매수세가 있었음에도 저희가 이게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패시브 성격의 자금 유입이 관찰이 안 됐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나눠드린 자 20페이지 왼쪽 그래프 봐주시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과 이 신흥국 통화지수는 0.8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만 올해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 신흥국 통화 가치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국내 관련된 ETF를 안 샀던 것인데요. 최근에는 패시브 자금 유입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막았던 이 경기 모멘텀의 격차가 선진과 신흥이 많이 줄어들었고 중국을 제외할 경우에는 신흥국의 경기 모멘텀이 오히려 더 강해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21페이지를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에서도 외국인 자금의 동반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흐름은 조금 더 길어질 만한 개연성이 높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금일 만기일에 이 가장 수급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는 금융투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금융투자는 이미 10월 만기 이후에 한 달 동안 약 1조 6천억 원가량 코스피 200을 현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월에 이 금투가 아마 연말까지 배당을 노린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러한 패턴은 연말까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23페이지 왼쪽 그래프를 봐주시면요. 이 2017년부터 이 금융투자가 미니 선물과 연계시킨 이 코스피 200의 현선물 차익 거래를 봐주시면 연말로 다가갈수록 굉장히 큰 규모의 배당금을 노린 배당 수익률을 겨냥한 현물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물을 워낙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이 연말로 갈수록 이 배당금을 노린 이 현물 순매수의 속도나 강도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만기일인데요. 아마 금융투자가 일부를 청산할 수는 있습니다만 과거보다 이 만기일에 이 현물 청산 규모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아마 연말까지 현물 강하게 사들어가는 수급 주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25페이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대형주의 비중을 늘리고 중소형주의 비중을 축소시키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오른쪽 그림 봐주시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관계수가 현재 0.9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형주를 사고 중소형주를 파는 전략이 페어 트레이딩으로 가능한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들이 그 현물 매수 관련해서요. 지금 결국 좀 대선 이후에 좀 우리나라 증시도 좀 매수 유입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다른 여타 신흥국 쪽도 좀 외국인들 매수 패턴이 이런가요? 아니면 저희가 조금 특히 좀 강한 편인가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신흥국에서 이 외국인 자금 유출세가 제일 강했던 국가인데요. 아무래도 올해 중국에 대한 경기나 이런 매크로적인 것들이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관찰되고 있는 것은 국내 시장이 특별히 더 강하다기보다는 이 신흥국 전반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외국인 자금 유입이 클 수가 있는 국가는 중국이나
대만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외국인의 수급 유입 자체 강도 측면에서 봤을 때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것은 한국 주식시장이 뚜렷하게 관찰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EM 시장으로 자금 유입되면 이 비중으로 안분돼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특성 자체는 패시브의 유입 규모를 넘어서는 외국인의 IT 베팅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리고 대만 시장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금융 투자들 주체가 결국은 미니 선물 LP들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미니 선물 LP들 그 면세가 좀 종료되는 이슈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어떻게 될지 여부랑 만약에 이제 면세 혜택이 없어지면은 청산을 갖다 시도할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미니 선물 연계 LP들이 거래세 면제되는데요. 그 정부 정책인데 뭐 뚜렷하게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는 일단은 뭐 알려진 바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이 금투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거래세나 이런 것들의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면 갖고 있는 포지션들을 좀 청산시킬 가능성도 있는데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나타났던 것들이 바로 이 금투의 매도 차익 거래, 즉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거래들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현물 잔고가 많이 줄었다는 게 제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아마 이미 잔고들이 많이 좀 나와 있고, 그리고 금투에 대한 거래세 면제를 없앨 만큼 굳이 그렇게 할 만큼 상황이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아마 관련된 정책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손해보험산업 정준섭 위원입니다. 네, 보험 2021년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sek터는 이제 손해보험, 생명보험 둘 다 내년에 한 자릿수 증익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증익이 합산비율 하락으로 인한 보험 영업이 개선으로 나오는 거고요. 생명보험은 변액 보증 준비금 감소 효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질적 측면이나 밸류에이션 그리고 배당 모두 손보가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손보는 추천을 드리고 생보는 뉴트럴 의견을 유지를 합니다. 먼저 5페이지 손해보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회사 합산 순이익은 내년에 8.8%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표는 그림 5번에 나와 있고요. 가장 좋은 건 일단 사업 비율입니다. 사업 비율이 이제 신계약 규제 이런 것들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업 비율이 0.6%포인트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손해율은 0.1%포인트 개선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분해를 해보면은 일단 자동차 보험이 1%포인트 개선 대신 이제 장기 위험이 0.8 악화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작년 그리고 올해 올렸던 요율의 인상 효과가 내년까지 지속되는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장기 위험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19 반사이가 입었던 게 이제 점점 완화되면서 축소되면서 손해율이 올라가는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10페이지입니다. 생명보험 4개 회사 합산 순이익은 올해 대비 3.7%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제 변액 보증 준비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는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리가 계속 추세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면 이게 구조적인 이제 역마진 해소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원오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위험 손해율은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0.9%포인트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비율들은 이제 손해보험과 달리 0.4%포인트 상승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생보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보장성 신계약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보사처럼 그렇게 여유 부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손 관련된 이슈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3페이지고요. 내년에 이제 제도 개편이 나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실손 상품이 지금까지 계속 바뀌어 왔었는데 내년에 한 번 더 바뀌는 거고요. 그림 20번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지금 실손이 가입자 대부분은 보험료만 내고 지금 청구를 안 하거든요. 이제 1년에 청구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대신 이제 소수 가입자가 이제 과다 청구하면서 전체 손해를 쫙 올리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개편되는 실손은요, 자동차 보험처럼 이제 차등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구를 안 했던 사람은 보험료가 낮아지고 이제 소수의 이제 과다 청구자들은 청구한 만큼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근본적으로 잘 정착되면은 손해율을 좀 많이 낮춰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내년부터 새로 팔리는 계약에 해당하는
거기부터 해당하는 거고요. 기존 계약이 뭐 소급 적용이나 이런 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손해율 개선을 이제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1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요. 요율 인상입니다. 매년 연말마다 이제 정부와 이제 보험업계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손 요율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국민들은 되게 힘들어하고, 근데 이제 보험업계는 조금이나마 반사익을 얻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요율 인상에 대한 명분은 논리는 충분히 있을지 몰라도 이게 여론상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 인상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가지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딱 하나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청구 간소화 제도일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제 실손 청구 간소화 제도가 입법이 되어 있고요. 이건 뭐 여당, 야당 모두 각각 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큰 이견이 없으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이제 뭐 된다라고 하면은 심평원이 이제 의료계 이제 과잉 진료를 이제 효과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걸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보고 있어서 호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증권까지. 네. 같이. 증권은 이제 테마성 자료입니다. 이제 상반기 카카오페이 증권처럼 토스 증권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곧 출범할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표 1번 봐주시면요. 이게 토스 증권의 출범 일정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제죠. 2020년 11월 어제 증선위에서 준비법인 이제 금융투자 본인가를 의결을 했습니다. 증선위에서 통과되는데 이제 금융위에서 뒤집힌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뭐 확정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르면 12월, 뭐 늦으면은 내년 초에 토스가 증권업 진출을 할 것 같습니다. 토스 증권이 이제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과는 다르게 공격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4페이지 봐주시면요. 일단 현재 토스 증권이 이제 자기 자본은 한 30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면 이제 국내 증권 업계에서 거의 최하위입니다. 아무리 이제 토스 증권이 브로커리지 기반이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의 자기 자본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출범 초기에는 이제 매년 적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적인 증자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주주로부터 계속 받기는 쉽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제 토스 준비법인, 그러니까 토스 증권의 100% 주주는 비바 리퍼블리카입니다. 근데 6페이지에 이제 그림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바 리퍼블리카 같은 경우는 계속 매년 이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바 리퍼블리카의 이제 대주주이자 설립자죠. 이승건 대표의 지분이 20%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가 추가적인 증자를 뭐 한두 번 더 받을 수 있겠지만 뭐 그 이상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비바 리퍼블리카가 토스 증권에 이제 증자하는 것도 결국에 이제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토스 증권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증자는 받아야 되고, 근데 대주주 비바 리퍼블리카는 증자력이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토스 증권은 자체적으로 외부 투자를 받아야 된다. 근데 외부 투자를 자체적으로 받으려면은 이 기업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출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토스증권이 만약에 나오면은 이제 토스증권의 경쟁력은 무엇이 될 거냐? 일단 토스가 가장 먼저 벤치마킹 대상이다라고 제시하는 곳은 미국 로빈후드입니다.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수료가 무료 수수료고요. 두 번째는 UX가 이제 훨씬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올해 이제 미국도 이제 주식 거래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제 7페이지 그림 6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대부분 증권사가 이제 거래량이 늘었지만 그 중에서 독보적으로 많이 늘어난 데가 로빈후드였습니다. 그래서 토스증권도 여기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과 다르게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무료 수수료가 더 이상 마케팅 포인트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MTS에서는 이제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 때문이고요. 그래서 비바 리퍼블리카 입장에서도 이제 결국은 UX를 이제 경쟁력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페이지 그림 7번에 있는 것처럼 뭐 다행이겠지만 비바 리퍼블리카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토스는 뭐 구글 플레이나 iOS 앱스토어에서 평점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UX의 경쟁력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그거만으로만 이제 뭐 승부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가격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경쟁력은 아니고요. 또 이제 뭐 품질도 이제 다른 뭐 좀 금융회사들도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증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뛰어난 UX, 거기다가 토스 플랫폼 활용에 이어서 무언가 서비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핀테크 업체들이 하고 있는 새로운 이제 서비스들은 이제 10페이지 표 4번에 이제 예제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토스증권이 이제 롤모델은 로빈후드지만 실제 목표로 하는 그런 궤적은 카카오뱅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제 성공한 핀테크 금융회사는 카카오뱅크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세이프박스나 뭐 저금통, 이마트 연계 적금 이런 것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업계 영향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저는 뭐 이제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성공하면 카카오페이 증권보다는 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토스증권이 출범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주식 어린이라고 하죠. 이제 주린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당장은 뭐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크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좀 선점 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존 증권사들도 뭐 MTS 품질 향상이나 뭐 핀테크 제휴 강화 이런 투자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토스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뭐 위탁 수수료는 거의 빵에 가까울 거고 그러면은 지금 디스카운트 브로커리지 쪽에서 돈 버는 게 보통 신용대출 이자로 먹는데 얘는 자본금이 300억이면은 거기서도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 모델은 뭘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 몇 년간 계속 적자 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핀테크 회사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초반에는 이제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일단 사용자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스증권도 대주주로부터 이제 증자를 받을 수 있는 데는 이제 일정 부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 쪽에서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이제 즉시연금 소송 관련 이슈 있었잖아요. 그 네. 부분 좀 생보사들 이펙트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게 이제 작년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였는데요. 이번에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슈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보험 상품의 이제 원리상 이게 이제 예정사업비를 원래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정사업비가 뭐냐면 보험사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판관비 같은 그 사업비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받는 보험료인데요. 이게 원래 당연히 뭐 모든 회사가 다 이제 판관비가 필요한 거니까 보험사도 보험료 안에 그게 원래 묻어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약관에 이제 그게 처음부터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 있었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이슈가 됐고 소송이 갔던 거였고요. 지금 이게 소송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뭐 생명보험 업계가 좀 보험금을 좀 일시적으로 좀 지출하는 그런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최대 익스포저로 본다라면 삼성생명이 한 4천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이 이제 MS만큼 이렇게 비율을 가져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 최악의 이제 경우를 가정했을 때고요. 일단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카지노 산업 이화정 의원입니다. 네, 카지노 산업 발표 드리겠습니다. 저번 6월에 썼던 자료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자료고요. 의견은 포지티브로 유지합니다. 이유는 뭐 최근에 저희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뭐 저희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거는 모두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이랬던 상황에서 최근에 이틀간, 양일간 좀 주가가 올랐는데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사실상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그 실적 회복세를 기대하려면은 적어도 이제 내년 이후가 돼야 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뉴스가 있기 때문에 주가 턴어라운드 국면에 돌입했고 동시에 지금 이미 최악을 겪었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 양쪽 다 이제 다운사이드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회복 속도 관련해가지고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표 4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벤트로 보실 수 있는 거는 표 4번에서 이제 왼쪽에서부터 이제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안정화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좋은 거는 강원랜드 뿐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비카지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수혜를 볼 수는 있고요. 하지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새로운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ATB라고 해서 트래블 버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입하자라고 여행업계 그리고 항공업계에서 크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금 사실 2주 격리 때문에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조금 완화를 시켜주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동남아 쪽이랑만 얘기가 되고 있고, 저희의 그 주요국인 중국과 일본과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당장 기대하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르면은 내년 하반기 가능할 백신 상용화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러면 외국인 카지노가 뭐 ATB도 좋고 백신도 좋은 거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다르냐 하면, 일단 ATB가 도입되면은 적어도 나는 꼭 카지노 게임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VIP 하이롤러들이 먼저 들어올 걸로 보이고요. 이때 저희가 말하는 그 펜트업 디맨드가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신이 상용화됐을 때 관광 수요가 같이 풀리면서 VIP, 일반 VIP랑 매수 수요가 같이 회복될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결국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ATB나 백신 상용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후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뭐 지금 외국인 카지노들도 바닥은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실적이 올라가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강원랜드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탑픽으로는 강원랜드 제시 드리고 있고요. 저희 그 9페이지에서 강원랜드 조금 브리프하게 보시면, 사실 지금 저희 목표 주가 36,000원에 투자 의견 바이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강원랜드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그 2분기, 그러니까 3분기에 열었을 때 펜트업 디맨드 없지 않았냐? 실제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코로나19가 이제 좀 완화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가서 거기서 코로나에 걸려서 뭐 이제 확진자 동선에 뜨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드롭백 올라오는 걸 봐도 상당히 느렸었는데, 최근에 10월 12일부터 일반 영업장 다시 열고 나서는 지금 일반 영업장 방문객 수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딱 그 막아놓은 만큼, 그러니까 다 채워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VIP 영업장 드롭백이 조금 보실만한데, VIP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로 봐서 4% YY 빠진 만큼밖에 매출액이 안 빠졌어요. 한마디로 거의 다 회복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지금 보시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가적으로 상향될 수 있는 여지는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너무 장기화되지는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트업 디맨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확신을 가지고 가실 만한 카지노 사업자를 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폐광기금 어떡하냐, 이 부분은 사실 저희 회계 처리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지금 최근에 소송하다가 1,070억 정도는 실제로 현금 납부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3년치만 납부하라고 나왔다. 이 얘기는 나중에 가서는 저희가 반영해둔 손상 2천억 중에 1,000억 원은 다시 일회성으로 환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일시적으로 좀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강원랜드 좀 좋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제 최근 영업 상황은 15페이지에 좀 자세히 표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파라다이스 GK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짧게 말씀드리면, 파라다이스가 GKL보다 좋은 이유, 첫 번째 호텔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크지 않고요. 두 번째 사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구조조정 세게 하고 있습니다. 막 분기당 300명씩 자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내년에 가면은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적자 축소는 파라다이스가 조금 더 빠를 거다. 그래서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순으로 실적 회복은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마트 이지영 위원입니다. 네, 이마트 어저께 실적 되게 잘 나왔습니다. 오프라인도 잘 나왔습니다. 오프라인 매출도 10%, 매출 10%, 영업이익 10% 신장했고요. 뭐, 가정식 증가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전문점 부진 매장 정리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쓱닷컴이 적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0억 이상 줄었고요. 지금 온라인 장보기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마켓컬리나 쿠팡이나 판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판촉 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물류 및 인건비도 효율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부분이 지금 한 분기만 좋은 게 아니고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들이 점포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가 점포 리뉴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오프라인에 온라인 실적이 좀 묻어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쪽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어서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플러스가 나올 것 같다고 보이고요. 온라인 부분은 앞으로 온라인 장보기 시장 자체가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라인의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것 같은데 온라인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EPS를 좀 조정하였고요. 목표 주가도 18만원에서 22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파마리서치 나간준 의원입니다. 네, 파마리서치 3분기 실적 양호한 모습 보였습니다. 의료기기 부문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해서 2021년 EPS 9.1% 상향하지만 피어그룹 멀티플 하락으로 목표 주가는 85,000원 유지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1%, 영업이익률 32.5%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톡신 리엔톡스 임상 3상 개시되면서 연구개발비 소폭 증가했지만 광고 선전비 감소 효과가 반영되면서 판관비가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의료기기 매출액은 145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세 이어가고 있고요. 9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관절강 주사 콘주란과 피부 미용 힐러 리주란 모두 QOQ로 증가세를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리주벨, 클리벨 등 이제 HA 필러 내수 성장도 의료기기 매출에 증가에 기여를 했습니다. 톡신 리엔톡스도 QOQ로 증가하는 모습 보였지만 기타 의약품 중에 매출이 감소하면서 의약품 전체 매출액은 96억 원으로 부진한 모습 보였고요. 화장품 중국향 수출도 양호하면서 45억 원으로 준수한 모습 보였습니다. 올해 10월에 이제 리주란 약제 주입기인 이제 리주메이트가 출시가 되면서 피부과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제 올해 연말에 출시가 기대되었던 이제 리주란의 이제 그 업그레이드 제품인 리주란 HB가 이제 내년 상반기로 출시가 좀 연기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저희는 2021년에 신제품 출시 효과에 힘입어서 리주란 시술 확대에 따른 이제 고성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 관련 최진명 의원입니다. 네, 하나 시스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분기 실적이 나왔고 어제 공교롭게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그 한국형 수소 에어택시, 드론 택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에어택시에 관련돼서 국토교통부랑 함께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도 있었습니다. 일단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3분기 매출 3,795억이 나와서 2분기 대비 증가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 좀 감소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내용 측면으로 보면 방산 쪽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수주한 TICN 3차가 매출이 이제 본 궤도에 올라왔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발생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좀 특이사항으로 이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닌데 한진중공업의 PKX 브라보 고속정에 들어가는 각종 사격 통제 장치 등 부설품이 좀 들어가면서 3분기와 실적이 좀 잘 나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내년에 이 방위사업 쪽 계속 실적이 성장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초에 TICN 4차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계속 얹어지는 형태로 가면서 매출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형 골키퍼라고 부르는데 CIWS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접 방어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사일이 구축함에 근접했을 때 최후의 보루로 이제 기관총을 쏘는 형태의 방어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 3천억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LIG 넥슨이랑 현재 경합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부터 사격 통제에 관련된 건 하나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이쪽도 수주하지 않겠나 이렇게 꾸준하게 방산 쪽은 올해 내내 그랬듯이 코로나 사태랑 무관하게 올해도 내년도 계속 성장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민수에 해당하는 ICT 부문은 3분기에 매출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쪽은 방위 사업이 아니니까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흥미로운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14%로 창사 이래 최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회사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재택근무랑 이제 유연근무제들을 도입했는데 매출 감소에 비해서 비용 감소가 훨씬 크더라. 그래서 회사 경영진들이 만족도가 높아서 앞으로 상시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좀 향상될 수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 매출도 증가를 하겠죠.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진행을 했던 에어택시 관련 이제 정부 보도 자료는 7페이지 그림 4번 봐주시면 됩니다. 예, 핵심은 김포공항을 핵심 허브로 잡아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 여기서 에어택시로 갈아타서 한강을 통해서 이동해서 이제 서울 도심지에 이제 뿌리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2025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정부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시스템이 여기에 그 민간 기업으로 리딩 기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은 미국에 있는 이제 투자 회사인 오버웨어 그 제가 상반기에 발표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오버웨어의 하나 시스템이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버웨어의 제품이 2023년에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를 해주고 2023년부터 25년까지 운영해본 노하우를 가져오는 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시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관련된 실적은 계속 나올 거다. 그래서 이 회사 현재 실적이 좋고 내년에도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미래 먹거리도 안정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위사업 최선호주고요. 목표 주가 17,200원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시스템의 모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업 부문이 6개다 보니까 이제 6개를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요약해서 결론만 이제 4개를 말씀드리면 일단 하나 시스템을 비롯해서 하나 디펜스도 마찬가지였고요. 방산 부문에 관련된 실적은 다 예상대로 안정적으로 나왔는데 성장폭은 제가 기존에 잡았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항공 엔진 부품 이제 이쪽은 민항기랑 관련됩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폭이 좀 생각보다 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쪽은 적자 사업입니다. 현재 역마진으로 엔진 부품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 정밀기계가 적자 회사인데요. 그 이유가 협동로봇 사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8월에 주 하나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가 이제 신사업 육성을 하는 걸로 이걸 가져갔기 때문에 정밀기계가 흑자로 전환이 됐고 앞으로도 이게 유효할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민수 사업들은 기존에 추정을 한 대로 2분기가 최저를 보여줬고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추정에서 아주 영업이익은 상당히 개선이 되고요. 영업의 비용이 이제 환이라든지 또는 이제 벤처 사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확대되다 보면 가감으로는 사실 변화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2021년 EPS 기준으로 한 퍼가 10.5배 정도 현재 주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기계 평균이 대략 18배고요. 카이를 비롯한 이제 방위사업체 평균이 16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모로 보나 굉장히 저평가 상태다. 그리고 올해도 이 정도 퍼포먼스 나왔으면 내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어로스페이스는 기계나 방산에다가 추가로 지주 디스카운트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뭐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 시스템이 실적이 잘 나오면 나는 시스템을 직접 투자하면 되지 않냐 이런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 회사의 최근 주가를 이 한국항공우주랑 한번 같이 보시면 공교롭게도 최근 몇 달간 주가가 거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게 사명이 에어로스페이스가 붙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도 영어로 하면 이제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목만 보고 좀 투자자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민항기에 관련된 매출이 전체의 50%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예, 방위 사업이 거의 65% 이상 나오고요. 사실 민항기에 관련된 매출은 전체 15% 남짓 정도밖에 안 되는데 투자자분들이 좀 오해하신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저는 저평가 상태로 충분히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화 시스템이요. 오버웨어 가치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인수하는데 한 100억 정도, 완전 인수는 아니고요. 지분 투자에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예, 매출 발생이 없으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하기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만 발생하고 있고 현재 매출이 0입니다. 이 23년 들어가서 매출이 잡힐 예정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아마 투자 당시에는 우버로부터 받기로 한 계약의 덩치 그리고 아무래도 에어택시 사업의 확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하나에서 이거를 인수할 때는 그것만 보다기보다는 내가 이걸 기술 이전을 받아서 우리 한국에다가 이거를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를 좀 더해서 봤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오버웨어의 실적은 23년부터 가시화되지만 예, 여기서 이 기술 이전을 받아서 한국형으로 갈 때는 시스템에서 직접 실적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투자금 이상의 효과는 충분히 낼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어택시의 그 대당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현재 구체적으로 알려진 부분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대당 한 20억 이하에서 맞추려고 일단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기술을 쓸 건지에 대해서도 좀 이견이 있습니다. 드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헬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유리한지. 근데 일단은 현재는 방향성은 예, 드론 쪽으로 가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참여 기업에도 보면 예, 두산 계열사도 들어와 있는데 이게 연료전지 넣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면 아무래도 헬기보다는 드론 방식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지금 업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LS전선 아시아 이민지 의원입니다. 예, 상반기 내내 베트남 쪽 투자 부진을 하면서 이제 실적도 부진했는데, 3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실적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발전소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분기 정도 이제 완공 시점이 지연되지만, 결국에는 이제 대형 발전소 프로젝트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SOC 투자 확대되는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노후화되는 것들로 이제 전력 설비 중에서의 케이블 쪽은 계속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고압뿐만 아니라 가공선이랑 부스닥트 쪽 매출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도시화 진행 속도들이 좀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지연들에다가 추가 신규 투자들까지 감안을 해보면, 실적 개선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존 사업부 외에도 이제 미얀마 법인 같은 경우는 공장 증설 완료로 이제 올해 4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개선 효과 추가적으로 15억 정도 더 나면서 내년도는 290억 가까이 영업이익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도윤 의원입니다. 예, 일단 어저께 건데요. 어제 애플이, 자체 프로세서 M1 실리콘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탑재된 그 맥북 시리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자료를 한번 썼었는데, 이게 향후에 PC랑 그 서버 아키텍처상 역사적인 일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기존의 PC 프로세서랑 그 서버 프로세서는 다 인텔과 AMD가 가지고 있는 X86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제 핸드폰은 다 ARM 아키텍처를 쓰고 있는데, 애플이 발표한 이 M1이라는 프로세서는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ARM 아키텍처를 PC에도 적용한 그런 프로세서입니다. 맥북은 PC고요. 그 PC에 들어가는 칩을 기존에는 인텔 거를 사다가 썼었는데, 향후에는 애플이 자체 개발한 프로세서를 쓰게 되고, 아이폰처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아키텍처는 그 ARM에서 만드는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튜닝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M1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 칩은 TSMC의 5나노 공정으로 생산이 되고, 기존의 PC를 보면 CPU라든지 GPU 그리고 IO 칩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제 메모리, DRAM 같은 것들이 다 칩들이 여러 개로 이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애플은 이거를
하나의 칩, 이제 원칩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핸드폰처럼 칩 한 개로 들어가게 되고, 칩들 간의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아키텍처가 훨씬 더 그 X86보다 이제 고효율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회사가 발표한 같은 전력당 성능이 이 인텔 칩의 한 4배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얘네들은 OS도 그 맥OS도 자기네들이 다 만들기 때문에 다 이 그 최적화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노트북을 주문해서 받아본 사람은 없지만 다음 주부터 뭐 받아본 사람들이 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가 나올 건데, 기존의 인텔 칩보다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우리가 핸드폰에는 보면 이제 열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팬이 안 붙어 있고, PC는 다 이제 팬이 붙어 있는데 이 새롭게 나오는 이 맥북 같은 경우는 열을 식히기 위한 팬이 없습니다. 그 맥북 프로처럼 그 팬리스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 배터리가 보통 우리가 쓰는 노트북은 적게는 한 3시간밖에 안 가고 많아도 뭐 6시간, 7시간밖에 안 가는데, 이 새로 나오는 이제 맥북은 1회 충전에 배터리가 20시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존의 PC 대비해서 상당히 뭐 혁신적으로 성능이 개선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PC 판매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아키텍처를 제공을 하고 있는 암홀딩스한테도 뭐 좋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칩들은 다 TSMC에서 만들고, TSMC가 뭐 이런 거 만들다 보니까 캐파가 최근에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TSMC에서 못 만드는 칩들은 다 삼성전자로 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한테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액 저희 15조 원 추정하고 있고, 올해가 9조 원이기 때문에 뭐 거의 55% 이상 파운드리 쪽에서 매출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보통 밸류에이션을 한 10배 정도밖에 못 받는데, 파운드리는 뭐 최소 30배는 받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15조 원의 영업이익 한 2조 정도 계산을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시가총액으로 60조 원이 더 더해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TSMC한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당연히 뭐 부정적인 회사는 기존의 PC 프로세서를 과점하고 있는 인텔과 AMD한테는 부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CPU 외에도 이게 메모리 칩도 같이 통합되는 거면은 PC 메모리 업체인 삼성전자도 부정적인 거 아닌가요? 메모리는 이 그러니까 칩을 만드는 TSMC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서 만든 메모리를 사다가 이 칩에다가 붙여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한테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부산철강 변주원 의원입니다. 네, 그 포스코 주가도 요새 괜찮은데요. 부산철강 주가도 한번 올랐다고 한번 말씀드렸었고, 예, 부산철강 주가 보여주고, 근데 하북철강 한번 주가 보세요. 000709입니다. 일단 안 오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도 이제 철강업체들 주가가 좀 차이가 나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뭐 철강업체로서 3분기 실적 부산철강도 잘 나왔다라는 55억 원 나와서 이런 말씀드리고, 뭐 3분기 실적은 자동차 판매량 늘어나면서 생산량 늘어나면서 좋아진 것 같고요. 12월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큰 건 아니지만 뭐 내년 열연 100위안씩 올렸는데, 또 마침 철강 가격도 11월 11일 날 엊그제 이제 하상 올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일단 내수 호조, 그다음에 경기 회복 지속 기대된다는 것하고, 겨울철에 이제 감산 시기가 도래한다는 기대감인데요. 사실 뭐 감산이 실제 많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요. 지금 데이터 관련해서 보면 고정자산 투자는 7, 8, 9, 3달 연속으로 해서 전년 대비 한 4%대 감소하고 있고요. 중국 얘기입니다. 네, 부동산 투자는 8월에 한 2.4% 늘고 9월에 1.9% 빠졌어요. 전년 동기 대비. 자동차만 한 10% 정도 9월 달에 생산량이 증가를 했고, 지표를 보면 이게 도대체 뭐가 좋아서 올라가나 싶은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연간 목표가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 많이 못했으니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작년 거를 많이 캐쳐 못하고 있으니 연말까지 많이 할 거다라는 어떤 기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저희 안기태 의원도 계시지만
뭐 언택의 종료라든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내년 상반기에 캐펙스 사이클 도래, 뭐 이런 기대감들을 보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현실 데이터랑 이게 좀 잘 매칭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의 컨셉은 리바운드, 리커버리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당장은 주가 대응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